네, 반갑습니다. 네. 오영진이고요. 저는 현재 서울과기대학교의 융합교양학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뭐 이런저런 이제 되게 복합적인 그런 융복합 교양 과목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교육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은 이제 예대 학생들이니까 굳이 뭐 저 다른 그쪽하고 관련된 이력을 말씀드리면 현재 연세대학교의 미디어특과 개건 교수로 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에란겔 다크투어라는 메타버스형 작품을 연출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AI 공포 라디오 쇼라는 것도 제가 이제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나오면은 좀 저도 한번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단순한 활용이 아니라 하나의 퍼포먼스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뭐랄까 제 위치가 좀 이렇게 가변적입니다. 때로는 평론가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간 작가나 연출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아주 많은 일을 하는 교육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이제 AI 활용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하자는 얘기를 듣고 제가 첫 번째 연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AI 활용도 어려운데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까지도 해야 되고, 심지어 스토리텔링까지, 그죠? 인터랙티브도 어려운데 아주 많은 미션이 여기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들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서로 다른 기술 같진 않아요. 이제는 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이란 것은 단순한 스마트한 어떤 그런 지능적인 어떤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야? 아주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줄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인터랙티브한 거죠. 이미 그 자체가. 제가 수업을 실제로 서울과기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이란 수업을 해요. 15주차를 합니다. 3시간짜리를. 그 중에서 제가 어프로치를 하는 어떤 방식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같이 할 만한 것들을 오늘 가져왔으니까, 아마 이제 제가 원래 하는 어떤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의 일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이제 작년에 했던 그 인공지능 이제 기반의 라디오 쇼인데요. 이때 했던 작업의 방식이 뭐냐면 줌으로 100명 이상의 시민들을 이렇게 모아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는 GPT-3 모델을 연결을 해가지고 또 인간 프롬프터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3시간 동안 즉석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워크숍 겸 퍼포먼스였습니다. 왜 퍼포먼스에 가깝냐면 어떤 흐름이 있었거든요. 이 안에 그냥 이렇게 렉처를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쇼처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했던 거죠. 아마 이제는 곧 뭐 우리 TV에서 그런 쇼들 하잖아요. 뭐 공포 이야기 쇼를 한다든가 이야기 나는 토크쇼를 하는데 옆에 기계 매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유재석이나 그런 사람의 그 사회자 위치에 사실 기계가 존재하고 그게 인간들의 이야기를 중재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작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흥미롭게도 그 3시간 동안 프랑켄슈타인의 외전을 썼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좀 자신감을 얻었는데 이후에 이제 챗 GPT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대중적으로 다들 사용하게 됐고,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사실 널리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퍼포먼스를 따로 더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했던 퍼포먼스는 또 뭐였냐면, 이건 제가 기획한 건데 작년 11월이에요. 이것도 챗 GPT 나오기 전이었는데, 근데 이때도 아무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각각의 작가들의 자신의 기성 작품을 재해석하거나 재구조화하는 그런 작업을 기계 매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 이제 이런 개념을 가져왔던 거죠. AI와 시를 쓴다가 아니라 조각한다라든지, AI와 함께 소설을 쓴다가 아니라 꺾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기 조각이나 꺾고지 이런 말을 쓴 이유는 실제로 이 기계 챗GPT류의 거대 생성 언어 모델을 사용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런 감각을 얻습니다. 뭘 쓴다 느낌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각을 내거나 채굴하거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뭔가 이렇게 꺾어내가지고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의 쓰기의 감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무튼 이때는 뭐였다? 프로와 함께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던 거죠. 일찍 이제 아마추어 레벨에서도 한번 같이 다자간 협업이란 걸 해봤던 거고, 또 프로 레벨에서는 또 한번 라이브로 해봤던 거죠. 저는 또 원칙은 뭐냐면 라이브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라이브로 안 하면 거짓말하기가 너무 쉽고,
그리고 과장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개입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기계가 마치 인간을 대체하는, 인간의 창의성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프레임만 강화시키는 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예술가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예술이라도 저는 라이브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계가 그런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이브로 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라이브 혹은 뭐 워크숍 같은 걸 같이 좀 해보자 이런 것이죠. 사실은 요즘도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저의 생각이 매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판단이란 걸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제가 제 생각을 중간에 부인하거나 한번 이렇게 이제 번복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두려워하니까 뭐가 되냐면 시간이 지나거나 남들이 아무튼 이 사태가 다 끝난 뒤에 따라갈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실시간으로 이걸 따라가다 보면 뭐야? 일관된 생각이란 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계속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 속에 사실은 어떤 창의성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간 제가 15주 동안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약간 좀 균형 잡힌 이야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 제가 인공지능에게 창의성을 그래도 한 수 배운 적이 있어서 그 스토리텔링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쯤 얘기인데 그 상품 디자인 학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발표를 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주제는 평화. 평화를 주제로 상품 디자인 가지고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이게 뭐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저는 평화도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고 상품 디자인과는 더더욱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문학예술을 베이스로 한 뭐 미디어 아트까지는 좀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 그래도 어찌됐건 뭐 부른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응했고 근데 전날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잘 안 풀렸어요. 안 풀려서 그때 이제 GPT-3 모델에게 물어봤어요. 그냥 장난친 거죠 제가. 내일 내가 평화라는 주제로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고 싶은데 충격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니, 관객들을 충격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GPT-3의 대답 첫 번째. 강연장에서 총기를 난사하십시오. 이렇게 돼. 너무 웃기죠. 너무 황당하고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온 데는 어떤 또 연유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또 약간 섬뜩해. 그러니까 어떤 강연장, 충격 이런 소재, 그러니까 이런 단어 토큰들을 제가 이제 유도해낸 거잖아요. 이렇게 자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끌려져 나오는 게 얘가 이제 영미권의 이제 문서를 더 많이 본 녀석이다 보니까 뭐야 총기 난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끌려져 온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대답했다기보다는 얘네들 뉴스 피드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읽어나가서 이제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하는 거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스웠지만 한편으로는 섬찟하다. 우리 같으면 강연에서 충격적으로 하자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바지를 벗었다 뭐 이 정도밖에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한국인의 머릿속에 인베딩된 단어들의 관계는 그 정도라고요. 사실은 충격과 강연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영미권의 문서를 많이 본 이 기계는 또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간 제가 총기를 난사할 수도 없고 총기도 없으니까 그만두고 두 번째 질문을 또 했죠. 생성 언어 모델의 그래도 이 좋은 점이 뭐예요? 같은 질문 계속 여러 번 해도 계속 다르게 나온다는 점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은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엉뚱한데 평화라는 주제에 반대되는 사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요건 괜찮았어요. 근데 이건 사실 누구나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창의적으로 한다, 뭔가 엉뚱하게 하자 한다면 반대로 한번 해봐, 반대해서 시작해봐.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저한테는 그게 신선했어요. 왜 신선했냐면 머리가 막혀 있는 상태고, 이렇게 뭔가 골몰하고 머리가 또 피곤한 상태에서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자극도 없었던 거죠. 제 머릿속에 스스로.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그렇게 유도돼서 반대로 시작해보자. 그래서 다시 질문했어요. 그때 이게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나름 제가 앞서 한 말을 그래도 기억을 한 다음에 또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평화에 반대되는 사물이 뭐가 있는데? 라고 했더니 총기 이런 것도 또 총기야. 그래서 그 좋아요. 그렇게 했고 한 번 더 질문했어요.
그러면 총기로부터 시작해서 평화로 이르게 말을 하기 위해서 더 충격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했거든요. 총기로부터 시작해서 평화라는 주제를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통상 총기를 이루고 있지 않은 재료로 총기를 디자인해서 PPT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괜찮았죠. 이게 뭐냐면 아무튼 이 정도 생각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어떤 피곤함 그리고 아니면 제 안에 어떤 그 편견이나 상식 때문에 잘 넘나들지 않았던 자극을 얘가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미드저니에다가 통상 총기를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소재들 있잖아요. 깃털, 머리카락, 뭐 유리 이런 것들로 총기를 디자인해 달라고 미드저니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총기를 5분 만에 만들어 주더군요. 단 5분 만에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이게 머리카락으로 만든 총기, 이것은 깃털로 만든 총기, 그리고 이것은 새 집, 이것도 이제 새 둥지 같은 걸로 만든 거겠죠. 그리고 잘 보면은 방아쇠가 다 이상합니다. 잘 없거나 막 엉성하죠. 그래서 그날 강연을 했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어요. 제가 원래 일러스트레이터도 아니고 상품 디자인 하는 사람도 아닌데 오늘은 나는 평화를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반대되는 사물로부터 얘기할 거야. 근데 난 그 반대되는 사물의 속성을 부시고 얘기할 거야. 하면서 이 PPT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구사했던 논리는 뭐였냐면 어떤 상품이든 어떤 이제 아이디어든 그 디자인하는 방법은 긍정과 부정이 있다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긍정은 총임으로 설명하는 거죠. 공격적인 어떤 성향, 강철의 어떤 힘, 폭력적인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원래 총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들로 총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요. 반대로 총이 아닌 것으로부터 총을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뭐예요? 총의 개념을 부셔버리면 평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해가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화를 설명할 때 평화로부터 설명할 필요 없이 그 반대되는 사물이나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개념을 부수는 방식도 가능하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다? 플러스가 되듯이. 그런 이제 논리를 펼쳐서 20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사용하는 방식, 이것을 오늘 얻었던 이 아이디어를 얻었던 방식과 그리고 여기서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얻은 방식을 설명해 줬거든요. 그땐 챗GPT고 뭐고 이제 대중적으로 완전히 안 알려졌을 때라서 그때 사람들이 진짜 충격받았었어요. 뭐야 이게? 이렇게. 여기서 제가 얻었던 교훈은 뭐냐면 인공지능이란 것은 현재 보관의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관의 기술이자 예술이라는 겁니다. 보관 인터폴레이션인데 그 뭐냐면 제가 아까 이 총기와 평화 사이를 연결하라고 했잖아요. 연결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얘가 어찌됐건 안 됩니다. 어려워요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게 되게 중요한 그 기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인간한테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 한번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아서 그럼 평화에 반대되는 사물로부터 시작해서 평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 총기? 총기 좋아. 총기로부터 그럼 평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우리 상담자, 내 친구한테 물어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인간의 상식과 카테고리제이션을 자꾸 이제 뭔가 위협하는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부했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총기에서 평화로 이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체로 거부하거나 어려워합니다. 게다가 이 그림은 어때요? 깃털로 총기를 만들어줘. 여러분한테 이제 아무리 드로잉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요청하면 여러분 5분 만에 만들어냅니까? 그리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냥 상상 자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멀어 있는 두 항목의 중간값을 연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까운 촌수에 있던 것들 있잖아요. 총기, 칼, 폭력 이런 것들 사이는 연결을 금방 하죠. 우리도 상식을 가진 인간. 근데 총기와 깃털 사이를 연결하려면 못해. 이렇게 죠 못해 이러죠. 근데 기계는 어떻게 해요? 깃털, yes sir.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거대 언어 모델은 생각보다 최고 수준의 평범하긴 하지만
굉장히 써먹을 만한 구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이으라고 하니까 이어놓은 거죠. 평범하게 이어놓은 거죠. 근데 비범하게 우리가 이으라고 프롬프팅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찌됐건 얘가 메꾸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탱크 같은 얘의 힘을 이용해서 뒤에서 같이 전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게 AI 활용, 뭐 글쓰기나 뭐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이런 말을 써놨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디어 칼큘레이팅인 것 같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그걸 현재 오히려 인공지능의 힘으로 잘 활용하면 꽤나 우리가 뭔가를 뚫어 나가는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런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은유들이 있어요. 이제 좀 부정적인 은유들이 있는데요. 스토캐스틱 패러시라고 해서 이제 확률적인 앵무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밀리 밴더가 2021년에 이제 주장한 개념이고요. 지금도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죠.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은 어찌됐건 이제 수조개의 문서를 학습을 해가지고 패터나이징을 이제 끌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얘가 하는 말은 사실상은 지가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이미 있는 말로부터 꺼내온 거잖아요.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에밀리 밴더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적인 방식의 앵무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동시에 생성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끊임없는 반복 없는 차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성의 능력을 사실은 이 앵무새로는 좀 잡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라파엘 밀리에르 같은 요런 이제 요 사람은 이제 콜롬비아대 연구원인데요. 이 사람은 확률적 카멜레온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낫겠다라고도 이제 제안합니다. 이 카멜레온과 앵무새의 차이는 앵무새는 어찌됐건 저거잖아요. 이미 있는 말을 복사한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카멜레온은 뭐야? 복사가 아니죠. 주변에 그냥 그대로 스며들어서 의태하는 거죠. 스며들어서 의태하는 거 순간적으로. 계속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의태하는 방식으로. 이거 복사 개념 이상이죠. 아주 간교하다는 뜻이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 두 분의 이제 견해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의식이 있는 존재도 아니고 언뜻 이제 착각하듯이 의식이 있는 존재도 아니고 심지어 뭐 판단하는 존재도 아니야. 인간이 준 데이터 안에서 이제 또 뭔가를 만들어낼 뿐이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두 분의 이런 견해하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두 개의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복사가 아니라 혹은 어떤 것의 재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다는 요 견해가 사실은 조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대립하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 대립하기보다는 두 개의 의견이 둘 다 맞는 거죠. 뭐냐면 이미 있는 것 안에서 있는 것을 꺼내달라고 점을 찍어내는 순간에는 그렇게 찍어내지만 전혀 이제 찍어낼 수 없는 것들을 찍어내면 이제 단순한 인간의 이제 상상력 안에서 내삽할 뿐 아니라 외삽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도 이제 또 다른 비판적인 견해는 이제 게리 마커스 같은 이제 사람인데요. 뉴욕대 신경과학 교수고요. 이분은 블로비에이터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블로비에이션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약간 속어인데 미국 오하이오 주의 정치인의 말하기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10분 동안 말해도 어떤 내용도 알매기가 없는 말. 네. 그런 성향이 좀 있죠. 계속 애둘러서 말하려고 하고 그냥 하나 말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은 앵무새이기도 하지만 그냥 하나만한 언어 토큰들이 그냥 연결되는 그런 허황된 언어 뭉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아무튼 요 세 분의 이런 의견들은 주로 1년에서 2년 전 이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023년에 이제 이 성능을 가지고 이제 표현한 것은 아닌 거죠 아직까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 이제 어떤 패터나이징된 어떤 그 결과에서 끌어낸다는 점에서는 이 표현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몇 번의 이제 아주 소수긴 하지만 몇 번의 경험에서 얘를 창의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은 했었어요. 그러나 또 상당 부분 많은 확률로 얘는 그냥 앵무새고 카멜레온이고 허황된 이야기꾼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예술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진짜 얘랑 얘라고 표현한 것도 좀 웃기게 하지만 이 기계랑 이제 과도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나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사기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믿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도구화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거대 언어 모델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논쟁은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어요. 끝나지가 않은 거고 이게 도구화도 안 됐고 심지어 그리고 에이전트와 뭐 대리인도 사실 아니에요 지금. 되게 애매하고 불안정한 기술이라는 현재로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오미 클레인의 이제 5월 8일자 논평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좀 다른 의미에서 인간이 만드는 데이터들을 너무나도 불법적으로 흡수한다는 점에서 이건 뱀파이어 챗봇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표현하기도 했었어요. 이건 이제 성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얘가 공부하는 방식 자체의 불법성, 그 부당함에 대한 논평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까지 AI로 작업하는 것은 개나 원숭이라 이런. 이제 AI로 여러분 뭐 생성해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이미지 모델조차도 사실은 완벽하게 통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차, 뭐 이렇게 약간 도박의 심리로 계속 한 번 더 돌려볼까 이런 거잖아요. 도대체 이런 이제 도구로 우리가 어떻게 예술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사실. 요게 좀 재밌는 견해인데요. 현직의 미국의 작가들, 뭐 켄 뉴라든지 미셸 타란스키라든지 이런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수필가이자 뭐 SF 작가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원래 구글이 만들고 있는 람다라는 모델이 있어요. 이제 받으라고 해서 최근에 서비스가 된 건데 그 람다 모델을 미리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 6개월 이상. 현직 작가에게 쓰게 한 거예요. 그냥 아마추어 레벨에서 쓰게 한 게 아니에요. 작가들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쓸 수 없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거였어요. 미셸 타란스키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은 비열한 짓을 너무 꺼린다. 이게 거대 언어 모델이고 범용이다 보니까 원래 문학 전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인을 할 수가 있나, 뭐 예를 들어 성교를 할 수가 있나,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안 되고 생성이 안 되는 방식으로 검열이 돼 있으니까 얘를 무슨 문학 작품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야. 문학은 어찌 됐건 악마를 그리든 죄인을 그리든 그것을 그려서 그것과 투쟁하는 얘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 자유 표현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얘랑 무슨 작업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대신에 이럴 때 쓸만했다라고 말한 게 뭐였냐면 채팅 인터페이스로 좀 사용하고 람다를 이제 이런 인용 검색기라든지 일반 보조 연구자 정도로 간주해서 쓰면은 좋더라. 그러니까 구글 창을 열고 검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검색하는 어떤 하나의 연구자로서 보조 연구자로서 사용하면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캔리우가 쓴 방식이 재밌는데 뭐 이런 식이래요. 사이버펑크 소설을 쓸 때 금밀의 상점에서 팔 법한 상품 목록을 만들어줘. 그래서 잘 보면은 어떤 쓰임새로 쓰냐면 매우 단순하고 그리고 시간성의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만 쓰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주인공의 이름을 추천받는다라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라이팅 기계로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라이팅 기계로 쓰는 겁니까? 뭔가 추천해주는 어떤 검색, 그러니까 지능적 검색 기계로 사용하는 거지 라이팅 기계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도 뭐 재밌게 썼던 사람은 넬리 가르시아 로사 이 사람인데 토끼의 품종과 그들의 마법 특성이라고 하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의 목록을 생성해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약간 제어랑 비슷하지 않아요? 총기와 평화를 이어줘라고 하는 것처럼 전혀 인간적 연산에서는 좀 짜증이 나거나 힘들거나 하는 정도의 멀리 있는 토큰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연결하고 토끼의 마법 목록을 알려줘.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찌 됐건 이제 얘가 공부한 이제 학습한 그런 이제 뭐 단어들 값 안에서 그런 벡터 값 안에서 이제 토끼와 마법을 어찌 됐건 연결해 볼 것이고 그 안에서 필요한 어떤 마법 목록을 추출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요럴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얘를 그냥 지가 말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작가들도. 그냥 아주 명확하게 점과 점을 찍어가지고 요 사이를 이어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감한 어떤 상상력이 필요할 때, 혹은 또 되게 지난한 어떤 뭐랄까 생성 노동이 필요할 때, 요럴 때만 사용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영리하게 사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요게 현재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중간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창작이 생성은 맞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고 있다면 그건 뭔가 생성되는 거죠. 없던 것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제너레이팅 된 게 맞지만 생성이 곧 창작은 아닙니다. 매우 명확하게 이렇게 저는 정리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생성 모델은 뭔가를 만들긴 하지만 그게 창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조합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조합하는 거지. 그래서 반복이 되지 반복이 없는 조합을 하는 거지. 얘가 뭘 창작을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요 착각만 버리면 얘를 유능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존재해서 이제 얘에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좀 많은 뭐 세뇌할 만큼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스마트한 대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수정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 정도 긴 이제 영어 문장을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상당히 괜찮아져요. 진짜 대답이 좀 빠릿빠릿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 이런 거예요. 너는 전문가야. 넌 경험이 풍부해. 그리고 너는 나한테 친절해야 되고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서비스 점수를 너 스스로 매길 수 있어야 되고 진실돼야 되고 오픈 AI사에서 막아놓은 어떤 한계가 있다면 그것도 넘나들 수 있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된다 너. 그러니까 그냥 뭐야 귀에다 대고 막 피가 나도록 지금 이제 세뇌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면은 진짜 달라져요.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드릴게요 지금. 뭔가 수다스러워졌어. 개조식으로 말하던 애가 서술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확실히 다르죠 아까. 1번, 2번 이렇게 이제 메뉴 추천하는 거랑 좀 다르죠. 하여튼 이건 뭐 엄청난 무슨 신비하고 뭐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언어 공간을 만든 거 아닙니까? 얘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 단어들을 이제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제 인베딩한 어떤 공간들이 있죠. 인간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아주 여러 차원들이 겹쳐 있는 공간들인데 그 공간들에 이런 토큰들을 계속 연결시키면 인간이 이제 보기에는 더 친절한 대답에 가까운 것들이 이제 끌어내지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여기에다가 무슨 의인화하거나 신비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이것은 언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공간. 공간을 탐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타자기의 연속성, 뭐 노트북이나 어떤 검색 엔진의 연속성으로 보지 마시고 아예 이렇게 수족의 문서가 공부되어 있는 어떤 패터나이징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떤 촌수를 맺고 있는 어떤 가상의 어떤 공간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열려 있는 공간을 우리가 탐험한다고 생각하면 좀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좀 뭐랄까 차분하게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고요. 이 거대 언어 모델이 과연 인간을 이해하는가, 인간처럼 이해하는가? 근데 저는 제 비유는 종이접기의 비유로 저는 합니다. 종이접기는 평면의 차원에 있는 그냥 종이일 뿐이지만 공예적으로 잘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실제 사물에 육박하게 접어낼 수 있어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접어내요. 인간적 차원을 넘어선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종이임은 달라지지 않아요. 마찬가지. 얘가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근데 어찌됐건 언어적 차원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얘가 지금 재료는 언어인 거잖아요. 언어를 접어가지고 중첩된 어떤 차원에서 인간 이해에 육박하는 지혜 혹은 뭐 의식 같은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어적 차원에서 전개됐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거죠.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공예품은 뭐예요? 한두 번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이로 만들어진 어떤 무기가 있다, 도구가 있다면 써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건 변함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방 어떤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이제 금방 그 틈새를 벌어 놓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언어 모델이 보여주는 어떤 의식적 그 판단 결과가 있는데 그것들은 그 순간이 이제 가장 고차원적으로 접힌 언어적 결과라는 그리고 역시 얘가 이제 현실의 물리적 세계나 경험이 없다는 것은 역시 사실이고요.